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될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 금요일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던 코스닥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며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를 주도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 오르면서 3,93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4% 오르면서 925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개장부터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오늘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이후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갑니다. 개장부터 920선을 돌파했던 코스닥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장중 한때 930선도 넘어서면서 현재도 계속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지수를 방어해내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1,400억 원 넘게 지수를 이끌어 순매수하는 모습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팔아치우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은 장중 매도 전환했지만 현재는 다시금 매수 전환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로 지수를 이끌어 나갑니다. 기관이 2,900억가량 크게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1,7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개인 또한 870원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환율 사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 위에서 고환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제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연장 계약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간은 0.17% 오르면서 1,47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로봇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전 계열사의 로봇과 휴머노이드의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 입원 인사에서도 로봇과 AI 플랫폼을 담당하는 인사들을 배치하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현대차에서도 미국 공장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고 26년부터 30년까지의 국내 투자 금액 가운데 40%가량을 로보틱스와 AI 등 미래 신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밝힌 점에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요 로봇 관련주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HL만도와 로보티즈가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HL만도 같은 경우는 13% 넘게 오르면서 52,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3%대 강세 이어갑니다. 24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상운임이 바닥을 통과했다는 증권계의 진단 속에 HMM 등 해운주가 일제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지난달 28일 기준 벌크선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 운임지수가 지난주 대비 12.5% 급등했다면서 철광석 수요 증가 등을 바탕으로 대형선 운임이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같은 날 기준 14.03포인트로 전주 대비 0.7% 상승했다면서 미주 노선 하락세가 멈춘 가운데 태평양 횡단 노선 기준으로 현재 수준이 해상 운임의 바닥으로 평가하는 화주들이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HMM이 지난 금요일 환아오션에 1조 70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을 발주한 소식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해운 관련주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HMM이 4.49% 오르면서 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펜오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24% 오른 3,9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일라일릴리와의 기술 평가가 당초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지난달 28일 정규장 마감 후 주주공지를 통해 일라일릴리와 체결한 특정 펩타이드의 스마트 대포 제형에 대한 인비보 실험을 추가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면서 기술 평가의 종료 시점이 당초 약 14개월로 예상되었으나 일정 부분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펩트론은 또한 양사는 지난해 10월 7일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고 공동 연구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이 평가 종료 시로 되어 있어 별도의 연장 계약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 변경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펩트론의 플랫폼 기술과 관련해 일라일릴리 측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하면서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현재 시간 펩트론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완제품 생산 가능성에 급등했던 페트론인데요. 오늘은 그 상승분을 상당 부분 내려놓으면서 현재 시간 6.76% 내린 31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코스피 시장에 비해 소외됐던 코스닥이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이 11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주도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증시를 이끄는 상황 속에서 12월의 시장 전략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코스닥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면서 상승 탄력이 코스닥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약간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다, 올라올 대로 올라왔고 올해는 이 정도로 코스피는 마무리 짓고 마지막 피날레를 코스닥으로 수익을 좀 보자라는 심리들이 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1000포인트에 도전을 하고 있다. 앞서서 들으셨지만 11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연말까지 좀 우려해야 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다시 높아지면서 일단락이 좀 되는 모습인데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일본의 중앙은행 이번에 일본 통화정책회의도 이번 달에 있는데 미국 FOMC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중앙은행 BOJ의 회의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충격들이 코인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오늘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롱 포지션 청산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코인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 시장은 잘 버티고는 있는데 이런 위험성들도 좀 대비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앵커 브리핑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주말에 시청자분들 문자 많이 받으셨을 텐데 쿠팡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유출됐습니다. 저도 문자 왔거든요. 제 문자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디나 지금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나 이런 커뮤니티에 개인정보 유출 이미 될 대로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쿠팡이니까요. 자, 11월 18일에 쿠팡이 본인들의 개인정보,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는 4,500여 명의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속 조사를 좀 취해보니까 지난주에는 갑자기요 3,370만 명의 계정이 유출됐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4,500개와 3,370만 개는 격차가 너무 크지 않나요? 7,500배 넘게 많은 숫자의 계정이 해킹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해외 서버를 통해서 지난 6월 24일부터 이 해외 서버에서 무단 접근이 있었다, 이걸 밝혀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니까 쿠팡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유출 개수도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6월부터 이런 징후들이 있었는데 대비책을 안 갖고 있었고 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고객들이 쿠팡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산수로 계산을 해볼까요? 개인정보 유출된 계정이 3,370만 개입니다. 근데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화, 그러니까 쿠팡에 가입되어 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구입한 적이 있는 그런 고객의 수가 2,47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쿠팡 와우 가입하신 분 계시죠? 쿠팡 와우는 유료 회원이잖아요. 배송도 더 빨리 해주고 할인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계정이 1,400만 명 계정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 많은 계정이 유출이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건지, 한 번도 가입을 했는데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까지 다 유출이 된 건지, 지금까지 쿠팡이
본인들의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찜찜하고 꺼림직하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쿠팡의 이 사태가 단순히 지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뭔가 나서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쿠팡에 가입된 고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이 쿠팡의 집단 소송 카페가 여기저기 뭐 네이버 카페나 여기저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벌써 가입자가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일단은 쿠팡 측에서는 유출된 내용들이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일부 주문 정보 이 정도가 유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대신 결제 정보, 뭐 신용카드 번호 이런 것들, 로그인 정보, 로그인 비밀번호 이런 건 유출되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가 없죠. 앞서서 계속 뭐 잘못된 정보들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유출이 안 됐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소송 카페의 가입자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이런 집단 소송을 했을 때 과연 그런 결과가 어땠을까요? 2016년에 인터파크가 해킹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1,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뭐 3,300만 명보다는 적지만 어쨌든 소송을 참여한 거는 뭐 2,4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인터파크 해킹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2020년이나 돼서야 1인당 10만 원 배상하는 판결로 법원에서 결과가 나왔답니다. 4년 기다리고 10만 원 받았다는 거죠. 자, 2014년에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한 1억 건의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한 4년이 지나서 대법원에서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 나왔습니다.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결국에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보안주나 이런 투자를 해서 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또 최근에 보안주가 이제는 내년에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뭐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보안을 투자하는데 더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일단 커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보안의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 좀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안을 비밀번호를 뭐 복잡하게 한다거나 이런 관련된 시스템으로 비밀번호 조합을 가지고 해킹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면, 이제는 생체 인증이나 다중 보안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생체 인증, 안면 인식이라든지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강화된 보안 시스템이 날로 발전을 할 것이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을 잘 찾아보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보안 사태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얼마 전에 관련해서 정부가 일단은 짧은 대책을 내놨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특성상, 지금 정부의 성격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이런 쪽에 대한 압박, 보안을 더 강화해라 라는 정부의 지침이나 그런 시행령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더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내년에 보안 예산을 더 늘려서 개인이나 정부나 기업들이 보안 쪽에 관련된 시스템을 더 정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보안주가 지금처럼 테마주처럼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적이 이제 찍히는 업종이나 종목들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종목들을 저희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보안과 정보보호,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한다든지 시스템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보안을 강하게 하는 회사들, 뭐 안랩이라든지 라운시큐어나 이글루 이런 종목들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안 시스템이
생체 인증 쪽으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뭐가 있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찾아보니까요. 슈프리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프리마는 얼굴이나 뭐 지문 생체 인증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유니온 바이오매트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역시 영상 생체 인식을 가지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보안으로 우리가 해킹을 당해서 좀 짜증이 나지만 우리가 보안주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좀 보안을 받고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브로드컴을 통해 구글에 공급된 HBM 물량의 60% 이상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 비중이 더 컸지만 하반기 들어 삼성전자가 빠르게 공급을 늘리며 연간 기준 역전에 성공했다. 삼성은 1A 드램 재설계를 통해 발열 문제를 해결하며 HBM3E 성능을 끌어올렸고 이를 기반으로 브로드컴, 구글향 물량을 크게 늘렸다. 실제로 충남 아산 HBM 패키징 라인의 7에서 10월 수출액도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BM4 경쟁에서도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달 초순 주요 고객사의 품질 인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36GB 용량과 초당 3.3TB 대역폭을 갖춘 HBM4를 공개하며 기술 격차 해소를 선언했다. SK하이닉스도 HBM4는 이미 가격 물량이 확정됐으며 재설계나 지연 이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구글향 물량 확대는 단기간에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내년 핵심 고객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로 좋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손창현 팀장님이 찾으셨을까요? 첫 번째, 손창현 팀장이 고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바로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업종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스마트 글라스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약간 우리가 약간 잊혀졌던 테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처음 이유는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에 많이 소외받았던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AI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AI 탑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유지가 되지 못했던 디바이스들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AI까지 탑재되는 전자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스마트 글래스도 AI가 탑재되면서 하나 둘씩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 뭐 메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뭐 XR이라든지 뭐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제품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한이라고 하는 XR 기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구글과 퀄컴과 같이 공동 개발을 했다라는 점은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애플도 뭐 내년에 뭐 비전 프로, 보급형 비전 프로와 더불어서 스마트 글라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메타와
중국 업체들, 뭐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과도 경쟁을 상당히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적인 이벤트를 보시면 내년 1월에 CES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CES 관련된 이벤트도 뭐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WC도 지금 뭐 2월 말에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3월 2일부터 3월 5일이더라고요. 어찌됐든 MWC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월과 3월에 대한 그런 이벤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신규 제품이나들지 또 여기에 관련된 컨텐츠 이야기가 또 나오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뭐 시장에서는 지금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고 내년에 어쨌든 연초에 CES나 MWC나 이런 걸 미리미리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을 좀 볼까요? 스마트 글라스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뭐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네네. LG 이노텍은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쪽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한 그런 이력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전 프로 2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 쪽에 애플이 출시를 하면 당연히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그 매출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이제 전정화 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뭐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성과가 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나무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나무가는 이제 3D 센싱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에 3D 센싱을 이미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로봇 사업으로도 좀 많이 넓히려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3D 센싱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알고 있어서 이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나무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무가와 LG 이노텍을 일단은 살펴봐야 할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스마트 글라스라고 해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쓰는 걸 만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안경 형태로 또 제품을 출시하려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는 뭐 젠틀모스터와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메타가 레이벤 안경을 뭐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뭐 꽤나 쓸만하다라는 그런 후기도 저도 들어봤는데 자, 그럼 이렇게 스마트 글라스가 점점 보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탑픽 종목을 하나 골라볼까요? 어떤 거에 제일 주목하면 좋을까요? 역시나 이제 스마트 글라스 쪽에 반도체 칩을 공급을 하는 업체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사피엔 반도체를 관심 있게 네.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사 이제 마이크로 LED 쪽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설계, 칩 설계를 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직 반도체로 이제 마이크로 LED 이 칩을 양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최근에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관련돼서 뭐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브로드컴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산이 더해지면 결국에는 칩 설계뿐만 아니라 양산에 따른 이제 수익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칩이 얼마만큼 많이 생산이 되는지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실적은 가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올해 일단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0억 정도 가까운 그런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흑자로 완전하게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내후년으로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좀 실적이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매출 증권사 컨센서스는 374억에 30억 정도 플러스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가격 33,600원인데 33,500원 이하에서 분할적으로 좀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3,2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글라스 종목의 업종의 탑픽 종목으로는 사피엔 반도체를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코스닥과
이런 새로운 신사업과 그리고 결국에는 칩이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 글래스 안에도 칩이 들어가니까 칩 관련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시장에서 오늘 한번 사피엔 반도체 가격 전략 보시고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섹터를 찾아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손창현 팀장이 고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온 것처럼 2차 전지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또 특히 팀장님이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코스닥의 2차 전지가 훨씬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코스피랑 코스닥도 2차 전지는 좀 약간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당히 좀 많이 높은 비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섹터가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쪽 섹터가 많이 올라가야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 당연히 이제 올라갈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투자 포인트 역시나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예전에는 이제 배터리 쪽으로만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의 매출이 찍혔다. 근데 이게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ESS양 관련된 소재가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면서 이 관련된 매출 다변화의 형태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적이 부진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거나 흑자 전환으로 좀 전환이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26년부터 내년부터 미국 이제 공급망 규제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중국 의존도에 대한 축소를 상당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 ESS에 향해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2차 전지를 이제 어느 쪽에서 대체를 해야 되느냐. 결국엔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 온 쪽에서 대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내 그런 ESS향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셀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 캐즘에 대한 조금씩 회복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매출의 그 제품화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만 2만 대 이상 배터리 셀을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30년까지 60만 대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2차 전지를 셀을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2차 전지 자동차 쪽에만 들어갔지만 이게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으로 제품 확대가 좀 연계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 실적만 어느 정도 빠른 형태로 안정세만 이어진다라고 보면 관심을 가질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늘도 시장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뭐 전기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ESS, 로봇, 드론, 뭐 최근에는 우주 산업에도 배터리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많은 상황이니까요. 자, 그러면 종목들 몇 개 좀 추려볼까요? 2차 전지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에? 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동사는 이제 장기적인 양극재 수주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7년간 30조, 그리고 삼성 SDI와 10년간 40조 이런 이제 양극재 수주를 이미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배터리에 대한 수주, 양극재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일단 포스코 그룹 쪽과의 가치 시너지가 형성이 되면 결국에는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회사는 이제 LNF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 LNF는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LFP 양극재를 가장 빨리 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회사가 이제 LNF다. 그래서 내년까지 어느 정도 공장을 마무리를 짓고 내후년에는 본격적인 LFP 배터리에 대한 그런 양극재 생산을 본격화한다라고 보면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양 관련된 소재가 계속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LNF에 대한 실적도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의 주가도 역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NF도 역시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과 LNF를 종목을 함께씩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결국엔 돌고 돌아 다시 테슬라 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 또 LNF도 주셨고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이 종목들 또 다른 것 중에 탑픽을 골라보겠습니다. 손창현 팀장이 가장 주목하고 계신 2차 전지 관련 종목 뭘까요? 역시 이제 에코프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다른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빠르게 좀 회복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실적만 보면 3분기 연속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좀 전환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조금 더 빨라지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는 이제 헝가리 공장 준공을 본격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쪽, 하이니켈 쪽에 3원 개 소재를 양극재를 양산을 할 수 있는 뭐 밑바탕을 마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가장 빠르게 양극재 쪽에 최초의 유럽 생산 기지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에코프로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매력이 어느 정도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바닥 국면에서 어느 정도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국면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가격은 한 92,000원 정도, 한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뭐 9만 원 초반대까지 뭐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면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앞선 고점이 10만 2,400원이에요. 여기는 이제 돌파를 해서 11만 원 정도 선까지는 반등한다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러프하게 한 8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탑픽 종목으로 에코프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헝가리 공장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럽 쪽에 본격적인 진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쉬었잖아요, 최근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통합 HD 현대중공업이 1일 공식 출범한다. 이번 합병은 대형선 중심의 HD 현대중공업과 중형 특수선 중심의 HD 현대미포를 묶어 조선과 방산을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조선사 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개편으로 평가됐다. 통합법인은 상선, 특수선, 방산, 함정까지 분산된 사업 역량을 하나로 통합하며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HD 현대미포의 도크 2곳과 HD 현대중공업의 5도크를 활용해 방산 물량을 적극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전망도 밝았다. 글로벌 함정 시장은 향후 10년간 2,100여 척, 약 3,6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통합법인은 이에 맞춰 2035년까지 매출 37조 원, 방산 부문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증권가는 친환경 연료, 자율운항, LCO2 등 중형선 기술이 대형선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LNG, 암모니아,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도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HD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해 이달 싱가포르에 해외 사업 전담 투자법인도 설립할 예정이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12월 첫 거래일인데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 3,927포인트, 코스닥이 1.4%, 기관 매수가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버텨주고 있고 확실히 정부의 코스닥 부양 의지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관심이 조금 더 쏠려 있고요. 아까 오프닝 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12월 첫 거래일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1.8%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2월 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의 이런 금리 인상 가능성 여부들은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게 전에도 엔케리 청산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학습은 하긴 했지만 시장이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참 잘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어떻게 이런 이슈들을 받아가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조우진 대표님과 또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9월에 계속 저희가 한번 편입을 해놓고 종목들을 그 추이를 보고 있는데 주가 변화가 어땠는지 상승률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은진 대표의 종목들 5가지 나왔습니다. 9월에 편입을 한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SK 하이닉스야 뭐 워낙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도 힘내고 있고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상승을 전환해서 코스피 이전 기대감 뭐 12월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역시 방산주가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현대로템은 약간 부담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대표님 요 최근에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5종목들은 사실 뭐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이런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꺾이지 않으면 이제 꾸준히 보유해야 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이제 수익률은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이고 네. 12월로 접어들면은 1월이 가까워지니까 왜 1월이 중요하느냐? 회계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매도를 공세를 계속한 이후에 수익률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그쵸, 외국인들 특별히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2월이 바뀌는 1월이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이 바뀔 것이다. 심지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톱니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에 엄청난 랠리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미국 시장 얘기지만 미국 시장이라는 게 대부분 다 뭐 빅테크이기 때문에 그쵸.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날아오르면 SK하이닉스 같이 날아오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1월이 가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거라 보지만 사실 1월에 가기 전에 12월 이제 11일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12월 11일 날 그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또 이제 그 주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도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12월 갑자기 또 미국 시장에서 12월에 산타랠리 올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또 갑자기 예. 급반전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도 한번 전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 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조우진 대표가 고른 오늘 첫 번째 리뷰해 주실 종목은 뭘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 뭐 아까 살짝 뭐 언급은 해주셨지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결국에 TPU냐, GPU냐, 예. 처음에는 뭐 이제 엔비디아가 꺾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다, 엔비디아가 그래도 저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TPU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결국에는 이번 주 오니까 둘 다 좋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던데 그렇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구글이 꾸준하게 사실은 생성 AI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우리가 챗GPT의 T에 대한 게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를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한 곳이 구글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TPU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번에 시장 주목한 건 TPU 7인데 네네. 7이라는 거는 1, 2, 3, 4가 있는 것이고 그쵸, 네. 구글은 꾸준하게 했지만 동시에 주목할 만한 건 무엇이냐? 엔비디아가 너무 시장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시장 장악이 높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 총 영업이익률이 뭐 영업이익률과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본다면 총 영업이익률이 75%예요. 그렇죠. 예. 75%는 참 황당한 수치인데 그 바꿔서 뭐냐 어떤 분은 그래서 엔비디아를 날강도다. 아니 제품을 팔면 75% 남겨먹는 데가 어딨냐. 그렇죠. 그 정도로 엔비디아가 75%를 남겨먹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절절맨다. 왜냐면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AI 시대에 할 뒤처질 수가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뭐 고객사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도 그쵸. 엔비디아 젠슨왕이 뜨면 다 대통령들이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TPU가 이제 그 히트를 쳤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엄청난 그 위세를 자랑하던 엔비디아 왕국이 금이 갔다. 그래서 대안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반등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 걸까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수치를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TPU가 실제로 잘 돼서 네. 뭐 메타가 이제 엔비디아 칩도 구매하지만 구글의 TPU도 구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칩의 시장을 얼마만큼 장악할 것이냐, 잠식할 것이냐를 봤을 때 그 구글 내부 엔지니어들도 야 우리가 10%까지만 잠식을 해도 성공한 거야.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글의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면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에서 10%를 떼어줘도 여전히 90%는 엔비디아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과민 반응 또 너무나 많은 이렇게 그 호들갑을 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을 한번 이제 인지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뭐 하시냐면 그러면 엔비디아 시장 점유 10% 없어지면 어쨌건 10% 없었으니까 성장주 입장에서 큰 타격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네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난 주말에 내온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전망치를 보면은 네. 올해 같은 전망치가 그 보다 30년 그러니까 불과 내년이 이제 한 달 뒤 2026년이기 때문에 그 4년 지나면 2030년 됐을 때 AI 데이터 센터의 전망치가 올해는 2,420억 달러. 근데 네. 2030년 되면 1조 2천억 달러예요. 1조 달러 넘는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이 맞다면 AI 데이터 센터가 불과 5년 이내에 5배 이상 커집니다. 그렇죠. 예. 5배 이상 커지는데 그때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는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85%인데 2030년 됐을 때는 75% 내려가요. 내려갈지라도 전체 시장이 5배가 커지는데 파이가 예. 커지니까.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구글의 TPU가 잘 돼서 10%를 가져갈지언정 엔비디아의 먹거리나 매출은 충분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다시 월가에 점점 퍼지면서 아까 그 앵커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다시 엔비디아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장으로는 이제 우리는 벌써 월요일에 열렸지만 이제 미국 이제 휴일이고 우리 새벽에 되면 월요일에 장이 열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12월에 오히려 톱니 같은 분은 야 이제 산타랠리가 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도 나오는 이유도 이제 그것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결국에 추이를 잘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TPU, 구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구글 쪽에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조금 더 공급 많이 한다. 뭐 이런 네. 이야기 때문에 뭐 절대 X로 따지면 사실 비교가 안 되겠지만 엔비디아랑.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삼성전자가 좀 선전을 했는데 과연 12월에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60만 원 선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산타랠리에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예. 첫 번째 이유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주셨을지 공개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좀 다시 쉬다가 올라온 상황인데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 원전이 다시라는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이제 주목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AI 때문이죠. 그렇죠. 네. AI가 전기 먹는 하마. 우리가 못 보던 새로운 것을 경험해 서비스 받아 너무 좋긴 한데 심지어 뭐 코딩도 뭐 목소리로 코딩 가능한 시대가 오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래도 좋긴 한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기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풍력, 태양광 같은 간헐적 재생에너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가 나면은 이제 태양광이 돌아가지만 바람이 불면은 이제 풍력이 발전이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 우리가 생성량 AI 시대를 갖다가 겪어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상시 언제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에너지 화석 발전 있죠. 화석 발전 있지만 전 세계 화석 발전을 꺼려하니까 탄소를 꺼려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남는 대체 에너지는 두산 에너지에서 대변되는 이제 그 원자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갖고 있이 심지어 사우디, 중동까지도 이 부분을 갖다가 분명 인지를 하면서 두산 에너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UAE 방문하면서 중요한 어떤 그 성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무엇이냐? UAE랑 한국의 손을 잡고 세계 곳곳에 원전을 심겠다. 네. 그래서 이제 FT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지나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그 영국에서도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영국은 원전에 대해서 너무나 거의 뭐 교조주의적인 환경단체의 어떤 그 민원 때문에 네. 한국보다 원전을 빚는 가성비가 수백 배, 수천 배 비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그러면서 뭐로 비교했냐? UAE와 한국에 비해서 수백 배, 수천 배 비싸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UAE가 무슨 원전을 짓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갔다가 한데도 불구하고 FT는 어쨌건 중동에서 그 UAE 원전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나라가 손잡고 하기로 했으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아프리카나 뭐 정확하게는 뭐 양국 정부에서 발표한 건 없지만 추정하건대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에 전기가 필요한데 그때 원전을 지을 때 자본이 필요하니까 그 자본을 UAE가 대고 우리의 기술력이 손잡고 거기다가 이제 원전을 짓겠다는 그런 구도가 아니냐. 그래서 FT도 아마 짝을 지어서 UAE랑 한국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보면 웃기긴 하지만 어쨌건 그 정도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사실 제3세계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두산에너비레이트는 그 어느 증권사에서 한 몇 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에너지의 TSMC다. 에너지의 파운드리다. 파운드리 어떻게 보면 처음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 벌별로 없는 사업 분야였죠. 네. 왜냐하면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나 TSMC에다가 야 이거 맡겨줘, 이거 좀 해줘라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용역을 이거는 바꿔라면 용역인데 용역이지만 사실 용역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3나노에서는 이제 TSMC밖에 없으니까 TSMC 영업이익률이 50% 넘어가는 거고 파운드리의 이미지도 바뀌었죠. 그래서 해당 증권사에서 두산 에너비를 가리켜서 원전 업계의 파운드리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앞으로 향후 원전 업계는 쭉쭉 뻗어날 수밖에 없고 그 근간은 AI가 많이 꺾인다면 원전도 같이 꺾이겠지만 AI가 꺾이지 않는 한 원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원전을 갖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원전을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예.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에 갔을 때 결국에는 그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를 허브를 가지고 아프리카나 이쪽으로 더 진출하는 허브 역할을 할 거다. 예, 예.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바라카 원전을 뛰어넘는 뭔가 원전을 뭐 제3세계 국가에 만드는 수주 소식이 나오면 또 한번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잘 보시면서 원전주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좋은 자리도 한번 시청자분들 잡아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을 또 골라주셨을지 바로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온 거 저희가 코스피 이전한다 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주총이 그렇습니다. 열릴 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자, 요 상황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알테오젠 참 비즈니스 모델은 참 세계 최고의 그쵸? 우량 기업인데 안 좋은 점 뭐냐면 주가가 예를 들면 예전에 30만 원 또 올라갔다 갑자기 뭐 악재라고 하는 지금 그 악재가 그렇게 떨어질 이유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30만 원 올라갔던 주가 갑자기 20만 원대로 초반으로 폭락을 하고 그쵸. 이것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 골머리가 불안하죠. 앓는데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워낙 코스닥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알테오젠을 갖다가 코스피로 옮겼을 때는 그렇게 주가에 엄청난 등락을 갖다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주들도 안심하고 주주들이 안심하면 더 많은 주주들도 같이 알테오젠에 투자하게 되니까 알테오젠 주가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네. 12월 8일 날 이제 임시주총을 하고 임시주총에서 알테오젠이 최종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등락폭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면 알테오젠 주가 안정이 되면서 제일 그다음에 중요한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그 빅파마들과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 그쵸. 이것이 계속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들께서 조율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터지면 알테온 주가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총 잘 보고 또 새로운 기술 계약 이런 것들 뉴스를 저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